민주당의 입법 예고 기간이 5월 9일이거든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어. 문제는 양도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액이라는 건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전세 소멸제도 입법들이 막 많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10억짜리 집을 감정평가액이 7억 나왔어. 가격을 제한해서 파는 게 되는 거죠. 소급 적용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죠. 전세가의 상승은 너무도 자명하고 갑자기 전세가가 확 뛰게 그러면 이제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세 제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2+2+2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셨다. 그럼 저는 지금 오늘은 메디테라 힐링 재테크 유튜브 채널의 메디테라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웅달 책방 첫 출연이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장에 강한 지역 분석가 메디테라라고 하고요. 요새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힐링이 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님 저희가 지금 인터뷰 주제를 바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급박한 정책 이슈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네. 좀 어떤 이슈가 발생했나요?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방금 오는 길에 카톡에 뭐가 막 떠가지고 봤는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래가지고 이강일 의원 등 10명이 이제 입법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 4월 30일부터 5월 9일이거든요. 이 사이에 저희의 의견을 개진해야만 이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이제 현행법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제 양도를 하잖아요. 양도를 할 때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인 거니까. 아, 그렇죠. 임대인 거니까. 임대인 거니까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먼저 임차인한테 우선 매수권을 준다. 네, 우선 준다. 좋죠. 왜냐하면 저희 만약 임대를 놓는 분들도 기존에 사시던 분이 기존에 이사 안 가시고 그냥 집을 사신다는 건 상당히 반기는 일이고,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거나 다른 투자자분들을 봬도 임차인분한테 먼저 여쭤봐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네. 임차인분 혹시 사실 의향이 있으시냐? 먼저 사신다고 하면 뭐 가격을 요렇게까지는 해드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시던 분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면 딱 좋은데 조금 더 들어갔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 사업자 순으로 양도를 하고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양도 가격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이 방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하면서 이제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문제는 그러니까 나라가 갖고 있는 집을 이렇게 공공기여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임대인의 집을 이렇게 해서 공공기여를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지루하시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났어. 그럼 임차인한테 먼저 양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제한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서로 동의한 법인, 감정평가를 하는 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파는 게 되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양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액이라는 건 사실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을 어떤 상황에 쓰냐면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러니까 기초 토대로 되는 가격을 말을 하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그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쓰는 금액이 감정평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과 현재 시세에서 매매로 거래하는 시세 간의 가격 차이는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팔아라. 그렇게 제한을 하겠다라는 입법이 지금 발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메리트라면 이게 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된 분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정한 그 금액으로
이분에게만 팔아야 된다는 법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입법을 지금 한 거죠. 근데 뭐 이분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네. 원하지 않는다라고 나올 때는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강제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무도 그 감평액으로 싸게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액에 팔고 싶지 않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 감정평가액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싸게 그냥 싸게 살 수 있죠. 근데 본인은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되는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임차인분 같은 경우 못 사겠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았고 네. 우선은 임차인한테 양도하는 게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이 금액 자체를 제한해. 이 두 가지가 이 입법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안 사신다고 하면 네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게 있더라고요. 임대인 의무기간이 경과 후에도. 그쵸. 그럼 경과 후에도 난 이제 의무 임대기간 끝났으니까 자유롭게 누구한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양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뭐 그런 요새 공공주택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나 뭐 이런 분한테 팔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만약 이 사람도 이게 제한인데 누가 저걸? 결국에는 이 입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네.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걸. 본인의 재산이 이런 식으로 침해를 당하게 되면 네. 누가 임대주택을 하겠어요. 지금 전세 소멸 제도와 관련해서도 네. 여러 가지 입법들이 막 많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작년 12월에는 무제한 갱신권 나와서 문매를 맞아서 없어졌다가 네. 3월에 다시 10년 임대기간 보장하고 플러스 연장까지 가능하고 했다가 또 문매를 맞고 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모든 전세 주택에 네. 보증보험을 들게 하겠다는 법안도 나와서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온 법안이 이 법안이에요. 아니, 근데 임대주택, 그럼 테라님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5월 네네. 9일까지만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5월 9일 지나면 이게 본 의회 들어가서 네네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이게?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법안을 변경해서 가는 거니까 법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때 여론의 분위기를 보고 나서 네. 이제 입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리트를 아예 없애서 아무도 못하게 하려는 법안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까지 좀 법안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0% 정도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50% 정도가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심플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수치가 왔다 갔다 하지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표를 받으려고 하면 네. 이제 1주택자분들은 상관없잖아요. 임대주택을 안 하니까. 그쵸. 그럼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니까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 그럼 나머지 50%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네.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 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나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임대인한테 집을 양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좋아하시겠죠. 만약 10억짜리 집을 막 감정평가액이 7억 나왔어. 네. 그럼 3억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은 법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약간 표를 겨냥한 약간 민주당의 그런 관념이 담긴 민주당의 이제 관점이 담긴 네. 법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더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거고 근데 한 가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임차인이나 공공주택 사업자 수는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임차인한테 먼저 양도하라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 순으로 양도를 하라는 건 이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 금액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금액을 시장 논리로 팔아야지 그거를 정해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건물인데 그쵸. 그 건물을 가격을 제한해서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 다분히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그 소급 적용하는 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네.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그럼 지금 7년 임대 뭐 그때 10년 중공공 임대 네네.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5%씩 이걸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시세 차익을 의무를 다해서 거두시려는 타이밍이 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쵸.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진짜, 이거는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해라는 네. 그 정도에서 끝났다고 한 다음에, 이제는 그 집까지 임차인에게 넘겨. 왜냐면, 이제 집이 부족하다는 게 3년 내에 부족하다는 거 이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세가 올라가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네. 그것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이런 걸 좀 생각해냈나? 약간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건 너무 선을 넘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러면 누가 임대주택을 하겠어요? 그쵸, 이거는, 의무기간이 끝났으면 그분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8년 준공공, 이제 8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고 거기서 2년 더 플러스하면 더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동 말소로 바꾸면서 그런 혜택들이 다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그냥 임대에 놓던 분들이 감안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것까지 시세 차이까지 못 누리고 오히려 손해보고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 헌법의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네. 이건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대선이라서 그쵸. 각 후보군과 각 진영에서 엄청 이 시기에 많이 나오는 게 영끌 호재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영끌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호재를 영끌하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네. 임차인분들한테 이 법이 과연 좋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돼서 임대사업자분들이 임차인에게 이게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걸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상황이 되면 네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임대주택이 안 나오겠죠. 네. 임대주택을 안 하겠지.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안 할 거고. 그리고 지금도 거의 막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전세가 공급이 어렵고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80%에서 90% 정도가 민간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네. 공공주택은 채 10%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해주는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민간이 하고 있는데 그 80% 90% 민간이 하고 있는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네. 나라에서 어느 정도 강제를 하지만 그만큼 세제 혜택을 줄게 하는 주택들이 있었는데 그 주택들이 전부 사라지겠죠. 그리고 민간 주택임대,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민간이 하는 주택이 이제 대부분 성행을 할 텐데 네. 그러면 그때 전세가를 5% 인상하는 제한이 없으니까 네. 인상하는 걸 그대로 반영해서 올라가겠죠. 시세에 맞춰서. 그럼 전세가가 공급이 부족하면 폭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쵸.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지금 서울은 강북 쪽에 지금 11,000세대 정도가 동대문구에 지금 입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었고 최근에 3월 말까지는 강남 쪽에는 올림픽파크 보려니 12,000세대가 있어서 좀 눌러주는 성향이 있어서 그나마 전세가가 오른다 해서도 어느 정도 좀 눌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은 너무도 자명하고 그게 완전 막 폭등할 거다. 네. 뭐 하루아침에 뭐 2배가 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네. 공급 가뭄인 지역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틀리게 나타날 텐데 그 지역이 몰려 있다. 어느 정도 공급이 완전 부족하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선호한다. 이런 데는 갑자기 전세가가 확 뛰겠죠. 근데 그런 데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매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네. 그러니까 물론 강남 3구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지역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런 라인의 지금 핵심 지역들은 어나더 레벨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 빼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같이 하는 지역들은 이제 가격이 그렇게 확 폭등하지 않았어요. 주춤 이렇게 강보합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10억 하던 집에 내가 5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5억을 갑자기 마련해서 10억짜리 집을 사긴 쉽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7억, 8억까지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럼 이제 2억 정도, 3억 정도만 더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기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지금 가장 문제는 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보유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서울 수도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3년도, 25년도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난 큰 흐름이 바로 이거예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보유와 거주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나 지금 직장이 지방에 있는데 지금 집값이 불안하다. 절대인구 감소, 뭐 초양극화, 서울 수도권만 간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방에 집을 사도 되는지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미분양이 지금 지방에 좀 넘쳐나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의지가 조금 보여지긴 해요. 지금 대선이라서 보여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보이려고 하는 게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큰 의지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이 집값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거주는 지방에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다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을 많이 지방으로 내려보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내려갔다가 퇴직을 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다시금 서울로 올라오고 싶으신 거예요, 다들. 그래서 서울에 집을 또 최근에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보유하려고 하는 이제 거래가 거의 서울 수도권으로 몰렸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는 밑에 하더라도 위에는서 보유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수요가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그러면 지금 요 정책이 나오면 아까 얘기해 주실 때 1주택자분들은 당장 뭐 내일 아니니까 찬성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갈아탈 집을 올린다거나 무주택자들의 집값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전세가를 특히 많이 밀어올 거라고 보셨는데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이거를 예상해서 그러신지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의 전세가도 상승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 12월에는 진보당에서 그걸 했어요. 무제한 갱신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계속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들어왔어. 네.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5% 인상률을 제한을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 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 경우에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2. 맞아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2+2를 이제는 무제한 갱신,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 인상을 하고,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무제한 갱신권이었고, 네. 이게 반발이 심하니까, 여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폐기를 했다가 3개월 후에 나온 게 이제 10년 동안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플러스 연장까지 가능하겠다 하는 게 이제 2025년 3월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년 동안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5% 인상률을 제한하는 걸 유지하겠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만약에 임차인이 10년보다 더 살고 싶다라고 하면 기간도 더 연장해주고 5% 제한하는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고 플러스 또 거기 본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했을 때 신규 전세자가 들어가면 갑자기 전세가 폭등해서 힘드니까 네. 이제는 신규 전세자가 들어왔을 때도 5% 인상률 안에서만 시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제한 갱신권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을 바꿔 낀다고 하죠. 보통 네. 이름만 다르고 제목만 다르게 하고 내용은 똑같이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게 그때는 이제 여론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게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이제 폐기를 하셨는데 지금 요 법안 발의된 거 보니까 그럼 선거 끝나면은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무제한 갱신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렇잖아요. 우선 큰 걸 던져놔. 네. 그래서 이건 안 될 거 알아. 그럼 중간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거를 계속 던져서 이제 여론의 이제 간을 본다고 하죠. 여론의 간을 보고 안 된다 싶으면 중간에서 만나는
협의점을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2+2+2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2+2를 이제 그냥 얘기하면 네. 지금 2+2도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많고 시장 네. 논리를 해치고 있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또 +2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반발이 당연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 센 걸 얘기를 한 거죠. 무제한 갱신권. 아. 그래도 이거보다 낫지 않냐. 아, 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제도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전세를 놓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네. 남는 게 없어요. 그쵸. 하물며 왜냐면 앞으로 이제 정권이 혹시나 바뀌게 되면 네. 알 수 없죠. 6월 3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돼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세금이 높아진 것만큼 돈을 또 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이제 임대인분들의 직접적인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임대를 놓을수록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임대를 놓고 싶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전세 매물을 점점점 줄여가게 되고 그럼 전세 제도가 이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근데 2024년에 이제 거래 비중을 보면 매매가 19%고요. 네. 전세가 44%. 나머지가 월세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세제도 44%가 받쳐줬을 때의 월세가랑 이 전세가 정말 0%로 받쳐주지 않았을 때의 월세가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아. 왜냐면 전세가 받쳐줬을 때는 이거랑 연동해서 전세 아니면 월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전세 44%의 비중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일부는 매매로 갈아타요. 근데 지금 매매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또 월세로 가게 돼요. 그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대출 정책 자체가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전세 대출에도 DSR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득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 근데 소득이 충분치 않아. 못 들어가. 그러면 대출은 안 나오니까 그만큼만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반전세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임차인이 원해서 반전세를 가게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점점 월세화되는 상황이 그쵸,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제도가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월세가 된다. 그러면 월세가 폭등은 지금도 엄청 월세가가 너무 많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폭등되는 월세가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핵심 질문 1부의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무주택자 분들은 이제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는 이 대선 전국에서 자금이 좀 모여 두셨다면 가급적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셨다. 내 집 마련 전혀 생각을 못했다. 막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어. 그거 힘들죠. 그쵸.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놔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럼 저는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공급 물량이 2026년부터 서울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는 2027년까지는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없는데 만약에 거기 안에서 내가 좋은 지역들, 오늘 말씀드릴 지역들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을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시간을 더 끌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대선 전에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